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사실 딱히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래서 뭐 질문하신 내용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이제 저희도 전화가 왔을 때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어떤 금융 위기로 갈 것이냐, 금융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을 하고 혹은 침체로 가느냐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저는 침체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런 위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약간 좀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감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리고 딱 어떻게 제가 딱 정리하거나 이런 거라고 정리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리고 과거에 뭐 침체라고 이렇게 정리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그냥 아주 느낌상 그냥 딱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과거에 2008년 같은 그런 모든 게 끝나는 부도가 연쇄적인 어떤 부도가 일어나고 모든 게 이제 거의 박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적당한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일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을 것이라서 조정을 볼 것이냐, 이렇게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딱 정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렇게 무서운 금융위기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게 안 맞겠죠. 금융 시스템들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그럼에도 저한테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금융 위기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좋았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모든 것이 이제 거품이 끼면서 모든 것이 자산 가격이든 주가든 다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 꽝 터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정책적으로 정부 당국이 너무 빨리 긴축을 한다거나, 혹은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들은 가장 첫 번째 은행에서 먼저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채권 시장에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사이클이 마감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사실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이니까요.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디서든지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11년 동안 좋았잖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 사이클상의 어떤 경기의 호황보다는 주가의 호황이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은 뉴스가 나오는 것 중에 회사채 발행량이 역대 최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역시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기준이 뭐에 이렇게 딱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근데 GDP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2018년도 GDP 기준 회사채가 한 100%가 넘었었고 지금은 20%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했을 때 뭐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어떤 회사라고 본다면 그 회사가 이렇게 커가는 걸 보지 않고, 그렇죠? 어떤 회사가 작은 회사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뭐 100억짜리 회사였는데 채권을 20억 발행한 거랑 1조 회사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0억
회사채를 발행한 거랑 이건 비율이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좀 기준이 좀 필요하는데 지금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극단적인 어떤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저 역시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이런 내용이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시장이 옳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만 이제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고집이 생기고 그쪽에 어떤 의견으로 자꾸 좀 굳히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최근 시장은 아무리 냉정하게 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정부 글로벌 어떤 정책 공조들이 무서울 정도로 나오거든요. 방금도 보면 한은에서 또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고 밤사이에는 미국이 1%의 금리를 인하하기도 하고 이런 것과 무관하게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하락하면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시장이 옳다라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주가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포스럽고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택했던 이러한 어떤 방식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자율적인 어떤 개방적인 이렇게 코로나를 대하는 이런 방식들이 아닌 중국의 방식,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이런 방식을 다만 한 달이라는 어떤 기간이 있겠지만 유럽은 미국과 유럽은 있겠지만 중국의 방식, 폐쇄하는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를 이렇게 대했다는 것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침체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 방식의 어떤 이런 것을 좀 택했다면 이렇게까지 공포로 치닫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확진자의 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매체에서 어떤 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극복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극복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톤으로 좀 바뀌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좀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그 다음에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방역을 하긴 할 텐데 너무 이제 미디어의 어떤 어그로성 이런 제목들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 주식시장이겠지만 좀 이러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좀 희망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남은 것은 뭐 금리 인하를 미국이 제로까지 낮췄으니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재정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재정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이것도 역시 주가 그 자체가 좀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정도의 재정 정책,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면 극복 못할 게 없을 정도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그 이전에 심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뭐 조금 좀 야매 같지만 구글 트렌드를 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체들의 어떤 톤을 좀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정치인들이 빨리 정신을 차린 것이 좀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구글 트렌드 상에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좀 줄어들 때, 어떤 매체들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길 때 긍정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강력한 재정 정책과 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장벽들이 좀 허물어지면서 그 다음에 안전을 담보된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올림픽까지 열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이 담보 안 되면 사실 누가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응원도 하고 의미가 없겠죠. 그 올림픽 자체가. 근데 이제 어떻게 좀 시간이 어떻게 잘 회복이 되면서 뭐 치료제도 좀 나오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재정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쓰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합의, 그 다음에 유가도 반등하면서 올림픽까지 이렇게 열리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시황이라든지 뭐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닌 거라 생각은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도 이 정도로 시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떤 반성에 어떤 제스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다시 생각해 본다든지 어떤 반성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저 역시도 주말에 상당히 많은 반성을 했고, 그래서 참 현금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눈다 했죠. 시장을 계속 적립식으로 좀 산다라는 것. 이 적립식으로 산다라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50%, 25%, 25% 이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변형해 보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이게 저는 시장을 사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 시장을 적립식으로 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주식과 채권을 뭐 6대 4든 5대 5든 그런 ETF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수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추종하는 무언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시장을 추종하는. 근데 다만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 같이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게 싫다면 주식이 아예 나랑 맞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개별 주식이 있을 것이고 이제 현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별개로 보는 거예요. 이쪽 자산과 이쪽 자산은 좀 별개로 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적립식으로 산다라는 것이 사실 주식과 현금 비중을 나눈 거랑 사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이죠. 주식을 5대 현금을 5로 주식과 현금을 5대 5로 했다라는 것.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주식과 어떤 뭐 미국채라든지 이런 것을 5대 5로 리밸런싱 해나가는 것. 이런 거를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안 하시긴 하는데요. 사실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어떤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주식과 현금의 리밸런싱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현금을 왜 가지고 있나요? 혹은 뭐 현금을 언제 쓰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시장이 확 안 좋아지면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이 갑자기 비중이 한 30%로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이게 한 70%로 늘어나는 꼴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 20%를 팔아서 얘를 매수해주고 그래서 다시 5대 5로 맞추는 이런 건데 이 주기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보면 다시 해보면 5대 5에서 주식이 갑자기 시장이 좋아서 7이 되고 3이 된다면 비중이 그럼 다시 많이 오른 걸 팔아서 많이 떨어진 쪽에 거를 매수해서 5대로 맞추는 이 리밸런싱 오르든 떨어지든 비중을 계속 맞추는 이것을
꼭 필요한 이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터넷에 치면 쉽게 나올 텐데요. 리밸런싱을 통해서 그냥 주식만 가지고 있을 때랑 혹은 뭐 주식과 어떤 채권으로 반대 성향의 자산으로 리밸런싱 할 때랑 아니면 주식과 현금으로 리밸런싱 할 때랑 보면 주식만 가지고 있을 때 수익률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중간중간에 시장에 어떤 하락장이 나왔을 때가 있을 거고. 근데 이 두 자산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좀 더 위로 갑니다, 보통. 근데 이제 저는 실행하기 쉬운 것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과 현금이 오히려 좀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현금을 언제 활용하느냐라고 보면,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개월마다 할 수도 있고요. 혹은 3개월마다 할 수도 있고,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 봐요. 이 리밸런싱을 해보면 알겠지만, 뭔가 좀 억울한 느낌도 들거든요. 리밸런싱을 할 때. 왜냐면 많이 올라가는 걸 팔 때 좀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리고 거꾸로 주식이 막 떨어지는 지금 같을 때는 이 손이 안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어떤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주관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희가 그래서 지수를 가장 많이 보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계적으로 하는, 달로 끊든 뭐 분기로 끊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시장을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하는 그날과 어떤 분산을 통해서 이익 난 것들을 좀 이익 실현하는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리밸런싱을 분기마다 혹은 뭐 개월수마다 할 것을 시장에서의 그날과 분산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이전에도 마지막으로는 개별 종목을 어떤 목표가에 근접했을 때 팔아버리는, 개별 종목이 어떤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이익 실현하는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언제였나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죠? 저희가 P&E 솔루션을 2월 25일 정도였군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2월 25일이 한 이 정도, 요 날이네요. 그러니까 한 요 날 정도 되는데, 요때 저희가 2차 전지주와 뭐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저희가 꽤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2차 전지주와 꽤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포트의 한 절반 이상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코덱스 200과 타이거 2차 전지 테마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이 있었고, 근데 그때는 현금이 이만큼 없었어요. 현금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현금을 저희가 언제 확 썼었냐면 8월경쯤에 요 언저리 때부터 현금 갖고 있던 걸 거의 다 풀로 다 썼었거든요. 그래서 요 당시 때에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코덱스 200과 ETF의 비율이 있었고, 현금은 거의 없었고, 주식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한 요 정도 이상은 덜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네요. 요 정도가 아니고,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좀 헷갈렸는데요. 한 이 정도는 덜어냈던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리고 여기도 덜어내서 이것들을 이제 현금으로 이제 가져왔죠. 그래서 결론은 또 비슷해졌습니다. 우리가 원래 포트폴리오를 짜는 정도의 그 정도로 왔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저희가 추가 매수를, 코덱스나 이런 것들을 추가 매수를 좀 했고, 저희가 이 정도까지 추가 매수를 했죠. 여기 이날까지 추가 매수를 했고요.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하도 시장에서 이제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저도 머리로서는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생각에. 근데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식 100%로 가는 것보다 이게 주식은 복리 게임이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면서 리밸런싱 할 때가 장기적으로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고요. 네, 그럼에도 리밸런싱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시장을 추종하는 것. 저는 이것이 사실 이런 생각도 들죠. 주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장을 못 이길 것 같으면 사실 이것도 없애야 되는 게 맞죠. 전체를 그냥 지수로서 혹은 주식과 채권의 비율로서 그냥 어떤 레이달료처럼 어떤 좀 이렇게 자산을 좀 분배해 놓는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근데 아직은 주식에 대한 어떤 좀 미련 혹은 재미, 어떤 정복하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개별 주식을 25% 정도를 넣어놓긴 하는데 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리밸런싱으로 계좌를 늘릴 수 있다는 거고, 적립식으로 주식 시장을 대응하는 것은 시장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고점에서 사서 다시 고점에서 오면 본전이겠죠. 거치식은. 근데 적립식은 계속 사다 보면 평균 단가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다시 원위치 와도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인 것이잖아요. 그 대신에 같은 금액을 사야겠죠. 만약에 이 고점에서 100만 원 살 거야 라고 하면 떨어져도 100만 원 사고 떨어져도 100만 원 사고 이렇게 해야지 주식을 떨어질 때 더 많이 사게 되고 오르면 주식을 좀 덜 사게 되고, 이건 역시 저절로 리밸런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꼭 하기를 권해드렸던 거고,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 앞서서 전체적인 어떤 전략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개별 주식으로 하다가 지금과 같은 이렇게 시장에 어떤 큰 폭락이 왔을 때 리밸런싱이 없다면 상당히 괴로울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고점에서 저절로 리밸런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2차전지를 매도했던 이유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주에 꽤 많은 종목들이 이건 지금 2차전지 테마주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2차전지 테마주를 이때 이제 매도를 했던 것이죠. 좀 길게 보면 저희가 한 1년 가까이를 계속 점립식으로 샀었죠. 제가 언제였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이 언저리를 계속 점립식으로 계속 매주마다 샀잖아요. 같은 금액. 그러니까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었습니다. 상당히 낮아졌었고 일반적으로 평균 단가를 내는 것보다 주식 수까지 더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률이 좋긴 했는데, 이때 2차전지를 잠깐 매도한 것은 뭐였냐면 분명히 앞으로 매년 더 실적이 증가할 건 알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급등한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튀어나갔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에 대부분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 2차전지주들을 매도했던 것이 대보 마그네틱도 매도했고, 그때 P&E, 일진 머티리얼즈도 했었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도 매도했었고, 이렇게 좀 오래 끌었던 것들은 매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했던 이유들, 또 더 많은 어떤 종목들을 매도했던 거는 실적이 고평가되어서 매도했던 것인데, 저희가 약간 좀 관가했던 거는 뭐였냐면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이건 저의 철저한 어떤 반성인데요. 좀 더 예민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분명히 시장을 이끌고 있던 일부 반도체 주식과 2차전지 애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조선이나 뭐 중공업이나 뭐 화학 쪽 이쪽은 사실 계속 PBR이 낮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저평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애들이 고평가됐을 땐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좀 캐치했었어야 되는데, 개별 종목은 매도를 했었지만 지수가 고평가됐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 역시도 우리가 상상했던 실적 예측치보다 지수가 더 빨리 올라갔던 거였죠. 근데 지수들의 합은 잘 나가고 있는 주도주도 있지만 소외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업종들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 얘네들은 고평가되어 있던 걸 알았는데 일부 종목들은 저평가였었거든요. 근데 이 저평가를 저평가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저평가되는 거는 이건 싸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냥 그게 맞는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얘네들을 조금 제하고, 그러니까 논외로 보고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로 보고 있는 얘네들이 고평가돼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구나라고 판단해서 일부 얘네들의 종목을 매도했다면, 지수의 비중도 코덱스 레버리지의 비중도 좀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장 크게 반성하는 내용은, 종목을 고평가되었던 2차전지나 반도체 몇 개의 종목들을 매도했을 때, 혹은 시장의 어떤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일부 면세점이나 뭐 제약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매도했을 때, 그럼 시장도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 왜 시장은 대입해서 같이 생각 안 했을까? 왜 코로나를 좀 이렇게 만만하게 봤을까?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좀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리밸런싱밖에 없다라는 것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주식하는 사람들의 어떤 숙명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어떤 변동성이 싫다면 주식을 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냥 배당주만 산다든지 아니면 채권 투자만 한다든지, 뭐 아니면 아예 개별 종목 없이 시장만 어떤 비중을 나눠서 한다든지 적립식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개별 종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급락이 오면 어떤 손쓰기가 좀 어려웠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근데 이것을 미리 조금 리밸런싱을, 그 고점에서도 주식을 조금 사서 현금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에서는 현금을 주식에 투입하는, 이것이 리밸런싱인데, 요때 왜 조금 더 리밸런싱을 종목이 아닌 지수의 리밸런싱을 생각을 안 했을까, 못 했을까 라는 좀 반성을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은 저는 역시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저의 소설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서운 금융위기로 가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아직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혹시라도 금융위기 같은 그런 무서운 장이 오더라도 리밸런싱은 해야 된다. 주식을 계속 할 사람이라면, 단기 매매가 아닌 계속 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반성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 역시도 아쉽고, 그러면서 시장은 정말 위험한 거구나, 항상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위험자산, 투자자산인 주식을 하는 기로 결정한 이상 어느 정도 안전하게 좀 세팅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100%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주식을 뺀 나머지 이에 좀 이렇게 비중을 좀 분산해 놓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현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장이 과해질 때 혹은
약해질 때 이 현금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해서 결국엔 계좌가 더 주식 100%보다 수익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들이니까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왜냐면 복리 게임이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이 계속 많아지면 계좌가 줍니다. 근데 현금으로서 리밸런싱을 하면 훨씬 안전하면서 오랫동안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저 생각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다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마 뉴스라든지 어떤 매체들도 지금은 뭐 미국이 어떤 재정 정책을 썼다, 뭘 했다, 지금 계속 이것들만 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숫자로 어떤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빨리 떨어진.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전에 실적보다 주가가 더 많이 갔다면 지금은 실적보다 펀더멘털 상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인 것이고, 그리고 주가의 이런 강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은 기업 실적들이 그럼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들을 계속 보면서 시장이 정리됐을 때 뭐 시장이 정리된다고 바로 주도주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좋은 회사들, 실적을 계속 유지하는 회사들, 충격을 그나마 덜 받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뉴스를 보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실적을 계속 확인하고, 따라서 추적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책을 보는 것.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딱 한 달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동안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동안에 못 읽었던 책을 한번 다 읽어버리고 싶거든요. 마치 이게 숙제처럼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책을 읽지만 책을 읽으면서도 이 책도 읽어야 되는데 하는 책들이 계속 더 앞으로 많아요. 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계속 좋은 책들이 나오니까 계속 머리 위에 숙제가 쌓여 있는 느낌이라서 이 속도를 좀 따라잡고 싶어요. 좀 한번. 그러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딱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좀 속편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지금이 뉴스를 보지 않는다면 딱히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리밸런싱 외에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구석에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은 글로벌 담당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더 시장에 충격을 가지 않기 위해서 재정을 투여할 거고,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이고, 기업들은 지금 긴축 모드에 들어가서 시장을 실적이 너무 나쁘게 나오지 않기 위해서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좋은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넘쳐나는 이런 홍수 같은 이런 정보들에 매몰돼서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리 할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논리로서 접근하지 마시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예언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시장이 좋았다가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 다음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될 쯤, 심리가 회복될 쯤 다시 새로운 어떤 실적 예측치들을 가지고 다시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예측을 해도 이 코로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미래 예측치들을
어떤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다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뉴스에 너무 빠져서 공포를 이렇게 너무 공포에 휩싸일 필요 없는 우리가 할 것 하는 공부하고 실적을 추적하고 하는 것들 그 정도인 것이고 당연히 지금은 단기 매매는 더더욱 아니겠죠. 단기 매매의 변동 그러니까 단기 매매가 왜 어렵냐면 지금은 왜냐면 뭔가 어떤 분들은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단기 매매만 하시라라고 하는데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단기 매매자들은 목표가와 손절가 매수 진입가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짧게 하죠. 이 부위를 짧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는 순간 다 그냥 아웃돼 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단기 매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단기 매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변동성을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는 분들은 아마 아주 선수일 거예요. 제 방송을 듣지 않는 분들일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어떤 로직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저는 단기 매매를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흔히 말하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어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의 방식에 그래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불타기라는 것을 해야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추세를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을 하는 사람이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 이거를 더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성향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차트를 하는 사람이면 지금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를 매매한 사람은 매매를 쉬어야겠죠. 어떤 매매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가치 투자를 좀 하고 그쪽을 원하고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고 계좌의 안전성을 위해서 현금으로 리밸런싱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지금 가치 투자자처럼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적당하게 리밸런싱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봐요.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좀 방식이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아닌 차트 매매하는 분들이 지금 싸졌으니까 살까요? 이건 또 안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트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는 추세가 쫙 서 있는 이런 종목에서 따닥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지금 같은 상황권은 넘겨야죠. 이런 차트들은 넘겨야 되는, 패스해야 되는 차트잖아요. 그죠? 다 깨져 있고 수급 망가져 있는. 그죠? 그러니까 잘 한번 컨셉을 정리해 보시고, 만약에 이쪽이 아니라면 지금은 리밸런싱을 해야 할 구간이고, 다만 그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바닥이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해야 할 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반성하면서 또 하나 저에게 어떤 이정표가 좀 되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게끔 저 역시도 좀 노력을 해보겠고 모두들 좀 잘 극복해서 좋은 성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좀 다들 웃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